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계열사 41개, 국내 직원 10만 명, 해외 법인 396개에 해외 고용 인력이 25만 명,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신화 같은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기업, 현대, 삼성, LG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 대우그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우그룹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습니다. 대우그룹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대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안타까움 가득하게 이야기한 것도 이제 공감이 많이 됐고요. 김우중 회장님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그룹의 창업주 김우중 회장은 1936년에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는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김우중은 대학교 졸업한 시절 하마터면 졸업을 못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학기에 학교에 가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데 하필 또 이런 거에 얄짤없는 교수님이 걸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에 학회 서클 친구들까지 교수님 댁을 찾아가서 싹싹 빌고 겨우 특별 리포트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김우중 회장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해서 자신은 회사를 세운 이래 직원들의 적당주의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적당주의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김우중 회장은 대학교 졸업 후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1961년 먼 친척 아저씨네 회사인 한성실업에 취직하는데요. 한성실업은 섬유 원사, 설탕과 같이 다양한 물건들을 들여오는 수입사항이었다고 합니다. 한성실업의 회장이었던 김용순 씨는 한 인터뷰에서 김우중 씨를 인력심이 컸고 사업 수완이 대단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김우중 회장은 한성에 6년 정도 근무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두뇌가 비상했고 또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짱이 세고 통이 컸는지 김용순 회장은 자신의 아내에게 큰일 났다. 우중이가 크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을 들어갈 놈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김우중 회장은 당시에 천을 어떻게 짰는지 직접 보기 위해 3개월을 공장에서 자면서 일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1963년 김우중 씨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런던으로 꿈이었던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영국으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경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유원단 37만 브러치를 수주하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기계를 다 돌려도 1년 안에 만들 수 없는 분량의 원단 계약을 확보하게 되자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성실업에서 국내 최초의 섬유 제품 직수출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1967년 만 30세 나이에 자본금 500만원, 직원 5명과 함께 대우그룹의 모태인 대우실업을 설립하는데요. 참고로 이 해는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당선되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아세안이 결성된 해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나라가 수출 기반 산업화 시기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대우가 수출 기반 경제를 바탕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벌써 예상되지 않나요? 대우실업은 설립 한 달 후 태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트리코트 원단 주문을 받습니다. 이 계약으로 창업 첫 해 58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데요. 이 수치는 국내 기업들 중 141위였다고 합니다. 창업 첫 해부터 수출을 통해 큰 실적을 올려서인지 김우중 회장은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채널과 상황을 능동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1969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호주와 싱가포르의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다음 해인 1970년에는 뉴욕 지사를 설립합니다. 이 당시 미국의 의류 수입은 매년 30%씩 늘고 있었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김우중 회장은 미국의 의류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마치자마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옷을 생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빠르게 회사에 봉제과를 신설하고 스웨터 사업을 강화합니다. 결국 1970년대 수출을 기반으로 한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대우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도 해외 진출 그리고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먼저 1971년 영국, 홍콩, 암스테르담, 캐나다, 파나마, 독일의 지사를 설립하고요. 1973년에는 영진토건과 동양증권을 인수해 대우건설, 대우증권을 세워 건설, 금융업으로 진출합니다. 1974년에는 동남전자를 인수해 대우전자를 출범시켜 전자제품 수출업에 뛰어들고 1976년에는
한국기계공업을 인수해 대우중공업을 출범시키고 다음 해에는 우리나라와 수교 중이지도 않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타이어 공장 수출을 따내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정부 요청으로 세안자동차 지분을 인수해 대우자동차를 출범시키고 옥포조선소를 인수해 지금의 대우조선해양이 탄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기업을 거의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키운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성장이 단순히 시기와 정권을 잘 만나서 가능했다고만은 할 수 없죠. 대우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은 대우의 사훈이기도 했던 창조, 도전, 희생 이 세 단어들이 가장 잘 설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김우중 회장은 엄청난 워커홀릭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 근무 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였다고 하면은 대우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서전에 어떤 개인이건 회사건 대우처럼 열심히 일하면 이런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1년에 280일을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출장이 잦아서 임직원들은 서울 출장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출장길에도 시간이랑 호텔비를 절약한다고 주로 밤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당시 여러 직원들은 회장님을 단순 장사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고요. 자연스럽게 대우의 DNA는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 예로 대우가 사업을 추진했던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우 현지 지사장이 잡혔다가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정변이 일어나도 대우만큼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꾸준히 일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박혀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경영 능력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대우는 부실 기업을 인수해 흑자 기업으로 살려내는 케이스를 여러 만들었는데요. 1976년에 인수한 한국기계공업의 경우 한 번의 흑자도 못 내고 정부에서도 대우보다는 규모가 큰 현대와 삼성을 염두에 두고 인수 후보를 찾았는데 삼성과 현대는 인수해봐야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발을 뺐지만 대우만큼은 한국기계공업을 인수해 대우중공업을 세워 인수 1년 만에 바꿔놓습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하면 부실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하고 이러한 작업을 경영 경험에 축적해 나가서 다른 M&A 작업에도 활용했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와 소말리아가 전쟁을 벌일 당시에 대만산 헬멧을 이디오피아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소련이 에티오피아를 지원하는 바람에 미국이 에티오피아로의 수출을 막아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김우중 회장이 우회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지 뒤져서 결국에는 성공시킨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우는 이렇게 창업 첫 해 국내 수출 141위에서 이듬해 곧바로 36위를 기록하고 1972년에는 국내 수출 2위, 그리고 1978년에는 드디어 1위를 기록합니다. 대우그룹은 1980년대,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번영합니다. 세계 경영을 모토로 해외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자동차 사업을 뻗어가고 대한전선의 가전사업, 오리온전기, 대한통신광업을 인수해 전자사업을 더 키우고 여기에 탱크주의 슬로건을 앞세워 제품의 품질을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 잔고장을 줄이고 고장이 나더라도 파격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거의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쓰는 동안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를 더 궁리할 정도여서 대우의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리고 프랑스에서는 자국 제품의 판매 부진을 우려한 단체들이 대우 불매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우중 회장은 1983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소위 기업인들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국제기업인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받기도 하고 1989년에 출간한 에세이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23개의 언어로 전 세계에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려 최단기 밀리언셀러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1998년 대우그룹은 41개의 계열사와 396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리며 현대그룹에 이어 재계 2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수출액이 1323억 달러였는데 이 중 14% 수준인 186억 달러를 대우그룹이 달성했다고 하죠. 이런 신화와도 가까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대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우그룹은 주로 부실 기업을 인수해 몸집을 불렸습니다. 해외 기업을 확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은 20% 정도만 들이고 기업 매수에 들어가는 자금은 대부분 매수되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것이죠.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해외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고 당시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400% 넘는 대우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1997년 말 11조 원에 달하던 부채는 1998년 22조 원으로 2배로 늘어나고
1999년 초반부터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현대와 삼성은 구조조정을 초과 달성했고 SK와 LG 역시 90% 이상을 달성해 부채를 줄였지만 대우는 18.5%에 그쳤습니다.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간 것이죠. 또 팔리지 않는 제품을 해외 법인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장부상으로만 수출 실적을 내고 손해보면서 파는 적자 수출로 수익 구조가 악화돼 그룹 전체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금융비용은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IMF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터지자 나라는 대출을 더 이상 해줄 리 없었죠. 위기가 코앞에 닥치자 김우중 회장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추진해 상황을 모면하라 했지만 대우의 빚더미를 파악한 삼성이 발을 빼버렸고 급기야 41개 계열사를 4개 업종 10개 회사만 남기고 다 파는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지만 이것조차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그해 말 대우 사장단은 전원 사퇴하고 그룹은 해체합니다. 김우중 회장은 41조 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2006년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지만 1년 뒤 특별 사면됩니다. 이후에도 김우중 회장은 2010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사업에 힘쓰고 2018년 건강이 악화돼 투병하던 중에 2019년 12월 9일 영면했습니다. 비록 대우그룹은 과거의 영광만을 남겨두고 사라졌지만 대우의 흔적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푸르지오와 푸르지오 서밋으로 잘 알려진 대우건설은 2006년 금호 아시아나그룹, 2011년 산업은행을 거쳐 올해 2022년 중흥건설이 새 주인이 됐고요.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에 매각돼 작년 미래에셋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기 전까지 미래에셋 대우 이름을 썼습니다. 또 3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포스코 엔지니어링과 지주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시는 각각 대우 엔지니어링, 주대우의 무역 부문이고요. 대우전자는 위니아전자, 대우자동차의 승용 부문과 트럭 부문은 각각 한국 GM과 타타 대우 상용차,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한화가 인수했죠. 한국의 몰락한 재벌들 시리즈는 한때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우리나라 경제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역사 속의 기업을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성공한 기업들 못지않게 실패한 기업들을 통해서도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때 세계 경영을 모토로 단기간에 현대에 이어 재계 2순위에 오르고 우리나라 수출 기반 경제 성장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지만 무리한 차입 경영과 인수합병으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우그룹을 알아봤는데요. 삼성, 현대, LG그룹이 쌀, 청과 같은 물건을 파는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한 기업이라면 대우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출발해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었고 그래서 대우의 몰락이 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